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저도 힘이 납니다만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니 정말 송구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던 ECB의 영향으로 어제 미국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더 눈에 띄는 소식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IMF의 경고였습니다. 자, 2022년의 마지막 FOMC가 어제 끝났고 오늘은 ECB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정들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좀 산타 랠리가 왔으면 좋겠지만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12월 30일 휴장을 앞두고 금투세 관련돼서 논란이 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BOJ 회의가 월요일 날 있습니다. 다우는 2.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무려 5%, 구글이 4.5%, 아마존도 3.6%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새빨간 하루였는데 테슬라만 유독 최근에 많이 빠졌다는 걸 감안해서인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일론 머스크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테슬라 주식 안 판다고 했는데 또 팔아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략 한 4.6조 원 수준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 그러면서 이건 뭐 테슬라 주식이 일론 머스크의 ATM기냐, 테슬라에 대한 팬덤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 정치적인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이미 20대 후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뭐 싸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논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어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국채의 흐름을 보면은 2년물 금리는 어제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더 큰 상황이다 라고 정리하겠고요. 자, 중국 회사채 시장 좀 점검해 볼까요? 소식통에 따르면은 당국에서 자국은행에 채권 시장 안정 도움을 위해서 채권 매입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민은행은 관련해서 코멘트가 없었지만 3년물 AAA 등급 회사채 스프레드가 AAA 등급이면 등급이 꽤 높은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를 오히려 줄이는 중이다. 돈 떼어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스프레드를 한번 보세요. 3년물 AAA 스프레드라는데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네요. ECB 회의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ECB 회의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FOMC 회의가 끝난 이후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블룸버그에서 서베이를 했는데요. 자, 112명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응답자의 44%가 이번 FOMC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매파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답자의 44%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도 좀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각오를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응답자의 56%는 연말까지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달러 강세에 대한 전망이 56%, 즉 FOMC가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결국은 좀 더 낮은 수준에서 마감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에 대한 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했던 결과에 따르면은 무려 60%나 달러를 강세 베팅을 11월까지 했었다가 12월 들어서 한 달 만에 정말 큰 폭으로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베팅보다도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베팅은 여전히 달러 강세다라는 겁니다. 올해 진행됐던 달러 강세가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달러는 강세와 약세 압력이 충돌하면서 당분간은 횡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지금 약세를 지금 11월 이후로 약세 보이면서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은 많다. 격주로 제가 리멤버 나우에 기고를 하는데요. 어제는 FOMC 회의 3가지 핵심 포인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리멤버 나우에 들어가 보시면 이 글이 나오는데요. 점도표 이야기, 그리고 연준 의원들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정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좀 더 확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회견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니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인플레 잡기 전에 경기 침체 안 와요? 금리를 올리다가 금융시장에 큰일 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2% 금리 목표, 물가 목표, 아니 그리고 솔직히 2% 물가 목표 못 지키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3%로 바꾸면 어때요? 라는 질문들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준이 니네들이 하고 싶은 거, 즉 금리를 올리면서도 물가를 낮추면서도 경기 침체는 안 오게 만드는 3마리, 4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파월의 대답은 당연히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 잡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믿어줄까 라고 하다가 아니야,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더 커졌는지 오늘은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생겼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은 더 낮은 성장과 높은 실업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연준에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2023년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했는데 경기 침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월은 물가 안정으로 가는 고통 없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했고, 솔직한 건 좋다. 솔직한 건 좋은데 그마저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22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파월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이유는 그나마 FOMC 회의, 그리고 그나마 미국의 그런 정책들이나 파월의 말들은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믿어줘? 못 믿겠는데 믿어줄까? 라는 정도라면 22회의는요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경제 전망을 한번 봅시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022년에 8.4%까지 낮아질 거라고 봤고요. 2023년에는 내년에는 6.3%까지밖에 안 내려가요. 게다가 2024년에는 2%가 안 되는 2024년에도 이런 전망을,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지금 10%에서 낮아지긴 하지만 2024년에도 못 잡는 거네, 결국에는. 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지금 밑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2023년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수로 이게 올라가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2에서는 유로존은 얕고 짧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수로 어제 금리도 그렇게 많이 올리고 금리도 계속 더 올린다면서 경기 침체를 위해서 긴축을 하면서 어떻게 물가도 이렇게 높은데 경기 침체가 이렇게 안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뭔가 말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어제 단호하게 꾸준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은 더 많고 갈 길이 더 멀고 에너지 가격에 관련해서 경제 보조는 잠깐만 하고 에너지 소비를 덜하면 인센티브 주는 정도로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얕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파월보다 훨씬 더 못 믿겠는데요. 유로화는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영란은행도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한 건들락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올리면 안 돼. 야, 지금 니네 큰일 나 이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IM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도 소개했지만 최근에 BOA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좋아졌다.
며칠 사이에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IMF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방역 정책을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됐다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역 정책이 완화돼서 와 밖으로 나가서 놀고 막 경제활동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가 그냥 집에 있자 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IMF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에 대한 시각이 정말로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리오픈하니까 결국은 좋아진다라는 생각과 리오픈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경제가 망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그리고 유럽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이런 분야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변수가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중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IMF에서 어제는 또 한국을 콕 집어서 집값이 하락할 거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리 인상 폭을 감안하면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 그러니까 2029년 4분기에 대비해서 2021년 4분기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에 뉴질랜드와 호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라는 점을 지목하면서 여러 가지 취약성을 따졌을 때 한국의 취약성이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결국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코로나 때 가격 급등으로 거품이 있었고 코로나 직전 수준인 2019년 말과 비교해서 올해 말까지 10%포인트 정도는 더 하락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취약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IMF가 이 경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금융 부분은 아직 견고해 보이지만 위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서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 IMF는 돈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 보수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을 곧이곧대로 IMF가 한국의 집값을 10%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겁먹을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왜 이런 경고를 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JP모건에서는 영국의 부동산과 기업 어닝이 부진할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영국 부동산 가격이 10%는 하락할 것 같다. 뭐 다 10%네요. 수요 약화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관련된 산업이 문제가 되고 그 산업에서 돈이 돌지 않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진정되는 것이 시장이 안정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지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지원된 돈 중에서 일부는 다른 지원금과 달리 상환을 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 아마 내년 1월 달에 100만 개의 대출이 상환 시작한다. 근데 아마 거의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ETF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ETF는 기존의 강자들과 혁신하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상위 3개의 기업,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 3개 회사의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은 압도적으로 시장의 영향력이 큰 회사로 알려져 있고 이 블랙락에서 최근에 2023년에 글로벌 아웃룩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 블랙락에서 전망하는 글로벌 아웃룩은 이렇게 될 것 같다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힘이 센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레리 핑크 회장이죠. 레리 핑크 회장의 인터뷰를 가지고 에릭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영상을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블랙락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변하면 생각도 변합니다. 옷가게에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려고 할 때 싸게 해줄게요 라고 얘기하면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2년에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했고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